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 1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4차 감염 사례도 나온 만큼 사흘로 예정된 고3 등교 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이 감염이 4차 전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폭발적인 확산세는 아니다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 현재 이런 방역 대응과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마 코로나 대응하면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신천지랑 비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검사를 아마 19만, 20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진자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는 아마 보니까 아마 5만 6천 명 정도 검사했다는데 예. 지금 아마 확진자가 160 몇 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천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율 숫자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우리 구로 콜센터 나왔을 때도 그때 당시 30, 40명 정도 이제 확진자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천지의 어떤 그런 전철을 밟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구로 콜센터도 저희들이 방역을 잘 해서 그 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윤 위원장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 어차피 불가피하게 이 방역이라는 게 접촉자 중심의 방역이거든요. 찾아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정말 좀 능동적으로 예를 들면 불법 취업자, 불법 네. 체류자 같은 경우에 몇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숨거나 또는 동선 공개가 안 돼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방역망으로 끌어들일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말인데 중앙체 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예. 그 지역별 연령별로 좀 샘플링 해가지고 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클럽에서 실제 발생한 건지 클럽 활동을 통해서 예. 또는 클럽에 갔던 분들이 발견된 건지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좀 퍼져 있는 정도를 점검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예. 나중에 방역 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발 그 확진 사태에 대해서 또 주문하실 내용도 없으십니까? 어느 분께요? 네? 이제 정부 이게 저희가 당국이나.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그 예. 생활 방역에 생활에 유흥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출퇴근하고 음식점 가고 이런 부분에서 큰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 부분은 잘 통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흥 분야에서 밤에 있는 이런 문화 활동에 있어서 좀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생활 방역에서 생활의 의미를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해서 다들 방역 수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최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픽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도가 65%로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 부정평가는 상대적으로 올라서 27%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취임 3주년이었던 지난주에는 이제 70%가 넘었었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어떤 네. 영향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아마 71%가 됐던 게 아마 이제 바로 총선 직후였고 그 당시 예. 굉장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사실은 3년치에 70% 정도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예. 지금 4년 차인데.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발 감염이 조금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제 실업이라든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4년 차에 들은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윤 부위원장님은 지지율 하락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높죠. 보십니까? 근데 이제 10일, 14일 정도에 이제 물어본 건데 보면 답변에 보면 민생 경제 문제가 한 20%,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 중에 그리고 북한 치중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GP 문제도 들어있을 거예요. GP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명백히 이것이 도발이다라고 정의도 안 내리고 그냥 대응도 늦었고 또 해당 무기도 고장났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윤미향 이런 그 당선자 이런 문제도 아마 불거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하나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상당히 몇 번 이렇게 거치고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미리 설계가 좀 철저히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질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에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추세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앞으로? 저는 아마 원래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취임에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2, 3년 가면은 아마 쭉 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그런데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현재 아마 지지율에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야만 종결되는 건데, 현재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네. 상태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되는 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아마 뭐 이런 현재 상태는 오래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장 고3 학생들의 개학이 오는 수요일 20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기해야 된다는 글이 20만 명이 넘게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부는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이제 교육감 분들은 늦추는 게 좋겠다라는 아마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예. 실제 고3, 뭐 중3 이런 그 학령 그 연령들은 늦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도 반영이 되고, 네. 그리고 중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2 이상의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1까지는 늦출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년별 또는 그 학교별, 지역별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예. 일괄적으로 늦추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이것도 청원에 들어가 있던데, 봉사활동을 뭐 15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늦춘 좀 빼준 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려워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봉사활동, 외부적 기관 가서 봉사활동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이번에는 좀 삭제해 주는 것이 교육당국에서 고민할 일이다. 줄여주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생각. 정세균 총리도 예정대로 고3 학생들이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다라고 네네. 또 거듭 밝혔고요. 하지만 이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여당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게 지금 등교 개학 연기가 벌써 5번이나 됐습니다. 네. 저도 아마 이제 윤 부위원장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고3하고, 그러니까 고1, 2하고, 그다음 중3하고 중1, 2 그 이하면 초등학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별로 또 차등을 둘 수도 없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등교 개학을 하고 다른 데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지금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재수생과의 어떤 차별성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막 고3은 사실은 일단 개학을 해서 좀 뭐 교실을 좀 폭넓게 쓴다든지, 그리고 뭐 고3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 마스크는 더 안정적으로 낄 것 같아요. 예. 초등학생하고 좀 다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아마 주의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뭐 보면은 아마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게 또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고3 같은 경우에는 개학은 불가피하지 않냐 보고, 그걸 보면서 나중에 이제 고2, 고1, 그다음에 중2, 중1 이렇게 넓혀 나가는 식으로 뭐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떻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세대주라 제가 신청할 권리는 없지만, 예. 제 그 안사람이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저한테. 네. 하실 계획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제가 세대주로 안 돼 있는데요. 아마 예. 집사람이 신청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뭐 그러니까 가족끼리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애들이라든지 집사람들은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예. 그러니까 다 받고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부하겠다 정도로 아마 가족 내에서는 그 정도 네.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신청하지 좀 않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도부 중심의 자발적 기부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동시에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제 기부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보면은 뭐 쓰는 게 맞다라는 분들도 있고, 우리 네. 이제 최문순 강원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써라. 우리 지역 경제 살리려면 쓰는 게 쓰려고 주는 낫다. 거잖아요. 그렇죠. 쓰라고. 그러니까 네. 쓰는 게 낫다라고 해서 아마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기부 안 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도민들한테도 기부하지 말고 다 써라. 지역 경제 살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이게 뭐 꼭 관제 기부다. 예를 들어서 관제 기부를 한다 그러면 뭔가 막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예. 뭐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뭐 저희 집에서 가정 내에서 한 집안 내에서도 뭐 기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뭐 네. 아마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으면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이 하니까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각자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이라 제가 보기엔 뭐 관제 기부라고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 저는 입장을 내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셨지만 어떤 입장이 나오면 그 해당 소속의 위계질서 내지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그 본인의 그 기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히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통령께서 밝혔으면 총리가 나는 지원금 받겠다, 그래서 쓰겠다라고 밝혔어야 돼요. 그래서 양측의 두 어른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국민께 메시지를 공평하게 줬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꼭 받아서 써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입장을 명백히 해당 그 단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 취지에 비춰볼 때 왜냐하면 예.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하나는 기부하고 하나는 써도 된다는 두 가지 다 순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뭐 선택에 맞게 자율적으로 뭐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 정치권의 시선이 지금 이제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 시절 나왔던 그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먼저 당시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 인터뷰를 이렇게 또 보내드리는 것도 좀 민망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당시에 공식적 사과도 없었고 또 이 솜방망이 징계 이 위원들에 대해서 징계도 솜방망이로 그쳐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사과를 하는 이유 어떤 뭐 쇄신행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것이 입장이 변한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보면 그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했어요. 돌출행동 같은 예, 거. 당의 입장이 아니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고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도 사실상 유감 표시를 하면서 사과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2월 달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로서 저분들의 말씀은 허위 사실이다, 예. 허위다. 이미 다 정리가 된 거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일단락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진심이냐 갖고 또 어떤 논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징계 절차, 징계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시선에는 안 맞았던 거죠. 이정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미래한국당 출범 그때 제명을 했고 그렇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나 당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좀 이런 그 비판 같은 게 좀 덜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 지도부 선출 과정과 이게 그 맞물려 있습니다.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이게 신분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징계 절차가 좀 지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예되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늦어졌고 수위가 조금 유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원권 정지 3개월인가요? 그 김슬래 의원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정명 의원의 제명 처분을 일단 당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징계 수준에 대한 국민적 질책은 일단 그 당시에 좀 받긴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 독립성을 이유로 한다면 이것이 당 대표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든 면을 종합해가지고 일단락하려는 의도하에 이렇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 내일 5.18 기념식에도 참석을 네네. 합니다. 첫 외부 일정으로 5.18 기념식 참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메시지가 관건 아닐까요? 일단 뭐 그 땅에 당시에 뭐 잘 사과를 무마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가 돼서 이분이 뭐 대구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와는 차별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징계가 바로 안 이루어졌죠.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이정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뭐 파견하기 위해서 제명한 거지 뭐 그 제명을 뭐 징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었고 그 당시에 또 황교안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분노를 많이 자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 대표와의 차별성 그 중심은 어쨌든 극우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과 차별화하겠다.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아마 이제 극우 유튜버와의 뭐 차별화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좀 선을 긋는 것 같고 아직 확실하게 당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에 대해서 개인 의원작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 5.18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극우 유튜버에 대한 어떤 선긋기도 당 차원에서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의 선긋기도 좀 당 차원에서 하시고 이러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로 태어나는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관련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좀 보실까요?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5.18 기념식에 대통령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또 이물리언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 그럼 유족들이 따로 기념 행사를 갖는 식으로 5.18 기념식이 폄하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 이렇게 좀 밝혔고요. 지금 밝힌 것처럼 5.18하면 이물리언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재창이다, 합창이다. 정권마다 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재창하면 이제 다 같이 부르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 때는 아마 합창단이 앞에 나와서 부르는 식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뭐 별로 부르기 쉽지 않았으니까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노래 하나에 갖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뭐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보면 여기서 공식 행사를 하고 이제 또 5.18은 또 시민 단체끼리 따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따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일단 국가가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저는 아마 이런 논란에 이제는 뭐 법적인 논쟁이 끝났어요. 어찌 보면 이제 전두환 노태우 처벌 받으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5.18에 대해서도 이제 역사적인 규명은 끝났습니다. 민주화가 끝났는데 이게 계속되는 게 오히려 좀 40년이나 됐는데 이게 다시 이루어지는 게 비정상이죠. 저는 오히려 최근에 그러니까 한 30주년까지만 해도 계속 진실을 밝히면서 오히려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들어오면서 이 보수 특히 극우 보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이 10년간의 어떤 그런 보수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번 아마 총선에서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논란으로 보수당에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뭐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저는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5.18 폄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적어도 5.18 민주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또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문 대통령 더 나아가서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일부 야권에서 또 이런 5.18 폄훼, 왜곡 발언이 나올 경우 이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아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뭐 강한 법적인 대응을 한다기보다는요. 아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왜곡 이 5.18 왜곡에 대한 어떤 처벌을 명문화하는 거. 왜냐하면 현재 어떤 명예훼손법이라든지 뭐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걸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막말도 나왔다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왜곡 발언이라든지 망언 이런 걸 좀 처벌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유럽이라는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아마 이번엔 좀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이제 3.1운동 같은 게 들어있어요. 3.1운동으로 인해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그다음에 4.19의 어떤 민주 이념을 계승한 데 있는데 여기에 5.18이라든지 아니면 60항쟁도 넣자 이런 부분은 아마 직접 헌법 발의하실 때도 전문에 넣었었거든요. 저는 아마 다음에 만약 헌법 개정한다 그러면 이 5.18 그다음에 60항쟁 부분은 꼭 헌법에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합당 입장에서도 이제 5.18 관련된 이런 논란들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거든요.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몇 분이 발언이 문제됐지 마무리된 거예요. 일단 97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맡으면서 일단 뭐 묘역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 5.18 특별법 만들어서 일단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명명을 했거든요. 예. 그때 정리가 된 건데 이제 이게 다시 재차 몇 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나 평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이견이 없어요. 예. 그 점 분명합니다. 예. 끝으로 총선 이후 이제 그 각 정당의 비례정당의 합당 문제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의를 했는데 조금 이견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이견이 이제 시기나 방식이죠. 뭐 당대당 통합이냐 아니면 흡수 통합이냐인데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을 당대표 권한 대행은 있지만 지도부 출범 방식이나 출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분명히 밝혔죠. 이제 통합은 분명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발언에 배치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을 이루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 당시에 미래한국당의 존재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가 반영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더불어시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네네. 열린민주당 통합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원래 이 통합이라는 거는 아마 위성정당 만들면서 선거 끝난 바로 통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지금 열린 시민당 같은 경우가 뭐 저희들이 위성정당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